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 물가도 2%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갑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이번 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일 가격이 20% 넘게 오르며 지난 6월 이후 넉 달째 높은 상승률을 이어갑니다. 다만 채소류는 1년 전보다 4.2%가량 떨어져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사회를 열고 일본 도시바 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이른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의 도시바 메모리 인수 금액은 2조 엔, 우리 돈 약 20조 원이며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의 투자액은 4조 원입니다. 한미일 연합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베인캐피탈, 도시바, 토야, 애플, 킹스톤, 시게이트, 델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합니다. 의결권 지분율은 SK하이닉스와 베인캐피탈이 49.9%, 도시바 40.2%, 토야 9.9%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내년 상반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상장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 추진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상장을 통해 신사업 발굴과 해외 시장 진출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별 퍼블리싱 역량 강화, 자체 개발 동력 확보 등 기존 사업 구조를 보다 단단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세안은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고 최고소득세율도 3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표준 공제액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도록 하고 현행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개인소득 과세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목요일장입니다. 월화 수요일 답답했는데 오늘도 답답한 흐름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흘간의 휴장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좀 있고요. 북미 간의 긴장감의 확대, 또 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축소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현재 여전한 겁니다. 거래량 보니까 확실히 줄었고요. 투심은 얼어붙은 상태다라는 표현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은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실물 경기나 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선물시장 모두 다 한가위 같으면 참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오늘 또 종목별 흐름 역시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에 대응해서 관광, 소비재, 자동차 업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 종목군들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특히나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여전히 좀 역부족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하락 권역에서 지금 상승 전환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 시장 긴 연휴를 앞두고 딱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책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상승 반전을 했네요. 2375.28포인트.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강보합권 2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지금 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77포인트 고점이고요. 장중에 정오 조금 전에 2366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보면 오늘도 11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위아래 구간들이 별로 길지가 않은, 크지가 않은, 한마디로 변동폭이 크지가 않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은 팝니다. 그리고 어제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던 기관이 오늘은 또 매도합니다. 1247억 원. 개인만이 1508억 원 정도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SK하이닉스 도시바 인수에 대한 이야기 오늘 확정을 지었죠. 의결권도 꽤 많이 베인캐피탈과 SK하이닉스가 49.9%의 지금 의결권 지분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1.21% 올라갑니다. 현대차 보합이고요. 포스코는 0.96% 올라갑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1.72% 올라가고요. 삼성물산 하락합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신한지주가 소폭씩 올라가고 네이버가 약보합권에서 오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KB금융이 오늘 상승폭이 2%까지 올라갔고요. 삼성생명이 1%의 낙폭, 현대모비스 강보합, 삼성바이오로지스, SK텔레콤은 지금 각각 0.9%, 0.78%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49.92포인트입니다. 650포인트 어제 살짝 턱걸이를 못하고 끝났는데 오늘도 역시 650선 탈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지수의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50포인트 장 초반에 가뿐히 넘었습니다. 653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이내 상승폭 줄여가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상승 반전하긴 했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주체 한번 볼 텐데요. 오랜만에 외국인이 팝니다. 197억 원 매도가 나오고 기관이 6억 원 순매수, 개인이 242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어제는 상승폭이 컸는데 오늘은 2%대 낙폭이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2.96% 하락.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 좋지 못한데요. 메디톡스가 4%대의 낙폭, CJENM도 1.7%나 빠집니다. 신라젠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슈젤도 낙폭이 큽니다. 2.51% 하락하고요. 로엔코미펌 SK머티리얼즈 올라가는데 SK머티리얼즈가 특히 상승폭이 큽니다. 4% 가까운 상승이네요. 바이로메드 어제 상승하다가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캠텍도 빠지고요. 3만원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컴투스가 그동안에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SFA 4만원 지금 넘어갔고요. 서울반도체 50원 하락합니다. 원익 IPS 50원 상승하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50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1147원 3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많이 상존을 해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휴일에도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북미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연휴를 길게 앞두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방향성 못 찾고 있는데 어때요? 10월에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거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혹은 10월에도 계속해서 북미 간의 갈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 10월 10일에 또 노동당 창건일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북핵 리스크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일단은 지난 8월 달부터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북핵 리스크고요. 따라서 연휴 동안의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애석하지만 당분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유엔 연설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파괴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진 북한의 강경 대응까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국지적이기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남과 북을 떠나서 주요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단기간의 해결 가능성이 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런 흐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의 실타래는 중국의 가교 역할이 매우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연말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중국 내부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투자자분들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좀 경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하락은 추석 연휴를 앞둔 윈도우들의 신격 매물출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즉 북한발 리스크가 문제이지만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는 의견이고 북핵 관련 리스크는 단기적이었고 지나고 보면 매수에 기여했다는 학습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지금 요즘에 반등폭이 꽤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WTI가 어제도 0.5% 상승을 하는 모습 52달러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이 상승 흐름 어디까지 갈까요? 상승 기조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은 세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펙 감산의 신뢰성이 좀 부각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중장기적으로 드디어 수요 개선에 대한 희망이 좀 기대가 부각됐다라는 측면입니다. 끝으로는 이라크 크루드 독립과 연관된 중동발 불확실성 등이 있고요. 단기적인 이슈는 중동발 리스크입니다. 터키가 석유관을 잠그겠다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질 소지가 있고요. 공급 차질은 여전히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 요인인 수요 개선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년간의 국제유가 급락을 판단할 때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꼬리표처럼 나온 건 맞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이러한 공급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부터 수요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매우 좀 고무적이고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PMI 실업지수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즉 구조적으로 수요 개선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국제유가의 반등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르켈 총리의 연임은 성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성공과는 별도로 집권당 압도적 승리는 지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 환율이 하락 전환을 이로 인해서 좀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무방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일 독일 총선이 있었고요. 간략하게 총평 말씀드리면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결과입니다. 메르켈의 4선 연임 매우 긍정적이고요. 지금까지 메르켈의 유로존을 안전하게 이끌어왔다는 측면을 보면 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기민과 기사연합 또한 3인당 지지율이 낮았었고요. 독일 대한당이라는 급진 좌파가 약 한 13% 육박할 정도로 지지율을 선전했다는데 즉 끌어올렸다는 점에서는 향후 연정에 대한 부담 또한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10월 1일에는 스페인의 그 카탈루냐주에 북미 독립 투표가 있습니다. 즉 유럽 내 정치적 불안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러한 불안감으로 유로 환율이 빠르게 하락 반전, 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라선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미달러 강세 압력이 더해진 결과이지만 향후의 흐름을 좀처럼 저희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따라서 당분간 두 요인이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감안해 봤을 때 유로화의 단기 조정 조금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긴 연휴를 지내고 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잠정 실적 공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닝 시즌이 돌아왔다 뭐 이런 건데 이 어닝 시즌에 따라서 10월 증시도 또 화끈해질 수도 있고 또 밋밋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휴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적인데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이어집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보다 세분화해서 보더라도 매출액을 결정하는 변수, 글로벌 경기와 수출이라는 측면, 글로벌 경기는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PMI 실업지수 등 동반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여기에 국내 수출도 두 자릿대 이상의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국내 수출 증가가 지속된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보다 3분기에 보다 크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실적 시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흐름이 추석 이후에도 우리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IT가 과연 계속해서 주도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 역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IT 주도의 상승장이 향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이제 한 주 쉬니까 오늘 쉬고 한 2주 뒤에
뵙는 건가요? 3주 뒤에 뵙는 건가요? 2주 뒤에 뵙는 거죠? 그렇죠. 명절 미리 잘 세고 오시고요.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부터 좀 짚어볼 텐데 오늘 1150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뭐 아직 2원 70전 정도 남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가격이 1147원 30전이란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핵 리스크로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북핵 리스크가 터진 날도 그렇게 뭐 말씀하신 대로 전쟁 날 나라의 환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환율은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예, 지금 뭐 화면에 막 환율이 1147원대로 이렇게 막 나타나고 하니까 좀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높아 보이는데 아유 참 하루에 요즘 한 60억 불, 70억 불 정도 거래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외환 시장에 100억 불을 좀처럼 못 넘고요. 환율 하루에 움직여봐야 뭐 3원 내지 4원. 이런 흐름이 지금 너무 오래 이어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한 1130원 근처 갔던 게 47원만 와도 꽤 높아 보인다. 아유 저 뭐 좀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간이 손도 오그라들고 간도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작은 만한 움직임에도 놀라는 거죠. 막말로 2008년에는 2007년, 2008년 그때는 900원에서 우리 1600원 들어갔습니다. 700원도 올라갔어요, 환율. 요새는 70원만 뭐 몇 달 사이에 70원만 오르면 난리 날걸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북핵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북핵은 우리 국책연구원이니까 KDI니까 KDI에서도 조금 시장이 너무 과거에 핵실험이나 여러 가지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조용했다고 해서 너무 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리포트도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리보다 바깥에서 훨씬 더 우려하는 바가 크고. 그렇죠. 예, 그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여기서 둘 다라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둘 다 예측 불허의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한데 지금은 달러 강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그 연준에서 어쨌거나 금리를 올리겠다. 라는 그 의지 플러스 이제 또 유로가 앞서 김돈 연구원도 짚어주셨지만 유로가 이제 독일 총선 이후에 유로화 약세에 이제 본격적인 탄력이 붙으면서 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바로 여쭤볼게요. 유로화 바로 연관지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메르켈 총리가 연임되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좀 표차가 적게 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계속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십니까? 네. 오늘 뭐 조금 독일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려고요. 우선 결과 한번 보시죠. 결과 한번 보시면은 이런저런 그래픽들 중에서 뉴시스에서 가져왔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민당 하는 게 기독민주당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민주당, 기민당은 또 기독사회당, 기사당하고 이렇게 또 연정을 해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사민당 쪽에서 왜 특수염 이렇게 수국한 그 슐츠 후보 여기가 뭐 제법 이렇게 회자됐습니다만 의외로 힘을 못 썼고요. 자, 그다음 이 세 번째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을 위한 대한당 소문자를 F를 쓴 AFD라고 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쪽이 지금 총리는 총리입니다만 과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자유민주당입니다.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이제 일단 2005년에 처음으로 총리가 되고 나서 2009, 13, 17, 4년씩 하니까 자, 이제 16년을 채우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하게 되면은 20년 채우시겠네요. 네, 꽉 채우면 이제 16년을 하는데 중간에 지금 이제 독일 대한당의 대표 가울란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메르켈 쫓아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16년을 다 채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표 보시죠. 여기서 앞서 살폈던 기민당과 기사당은 33%의 득표율이었는데 지난번 총선 대비 8.5%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맞았죠? 사민당도 줄어들었고 반면에 여기가 약진을 한 게 보이죠. 독일 대한당 훅 올라왔습니다. 2배가 넘게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참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의석수가 709석까지 늘어버렸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쪼그라든 거 보시고 메르켈 쪽에 쪼그라든 거 하고 사회민주당도 쪼그라들었는데 여기에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94석이나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에 우선 AFD 뭐 독일어에서는 또 A가 A지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alternative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네. alternative 즉 영어에서 말하는 대안, für Deutschland입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 자, 이것이 이제 그건데 이 두 사람 앞으로 자주 이렇게 좀 보이겠네요. 보이겠어요. 예. 이름이 좀 이제 우리 입에 안 익지만 왼쪽 여성 알리제 바이델, 오른쪽에 알렉산드 가울란트. 자, 이제 공동 원내대표 이제 예. 연방의회에 들어가니까요.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이 가울란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메르켈 임기 다 채우기 전에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쪽 사람들은 그거죠. 극우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의 성격인가 하면은 거의 우리 지난번 마크롱, 르펜 얘기할 때 르펜 쪽에 가깝습니다. 반이민. 메르켈 총리는 시리아 난민을 비롯해서 다 포용해죠. 포용했고 그리고 반이슬람 그리고 심지어 나치즘까지 옹호합니다. AFD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뭐 소위 말하는 독일의 지성인들 뭐 굉장히 이번에 개탄스럽다 이거 보니까 뭐 한다 하지만 이번 독일 선거의 의미는 그거죠. 작년부터 있었던 브렉시트,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거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 쌓인 거예요. 저 아래쪽 기층 민중들은 그런 게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잠시 마크롱이 르펜한테 압승을 거두면서 괜찮아. 별일 없어. 일시적 현상이야. 일시적 현상이야라고 했던데 독일에 이렇게 된 거죠. 아니네. 네. 자, 이 사진들 보시면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각국의 대표적인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입니다. 자, 눈에 익은 얼굴 있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르펜, 프랑스의 국민전선. 그다음에 여기 헤이르트 빌드러스 네덜란드의 자유당 대표인데 이 양반도 그때 저 방송에서 한번 소개했던 얼굴입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좀 전에 봤던 그 여성 원내대표가 아닌 요 직전까지 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대표였던 패트리. 자, 이 남자 청바지 입고 있는 여기가 또 이제 거기에요. 마테오 살비니라 해서 이탈리아 북부전선 대표입니다. 뭐 이탈리아 여기가 이제 극우로 되고 오성운동하는 양반 있었잖아요. 그쪽은 또 뭐 극좌라고 봐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포퓰리스트고. 뒤에 이 양반은 여기서 이름은 소개 안 됐습니다만 여는 또 오스트리아의 정치인이에요. 저분도.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난 거고 대중들이 일단 듣기에 좋은 대중들 중에서도 뭐죠? 좀 소외되고 살기 팍팍한 사람들한테 그거 하는 거두는 거는 자기가 거두는 게 아닌데 쓰는 거는 마음껏 쓰는. 뭐 정부 재정 같은 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는 일단 지르고 보는 스타일의 극우 포퓰리스트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바짝 기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다가오는 이탈리아 총선도 또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정치적 지형 자체가 좀 흔들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도 약세. 거기다가 어제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통과라는 어떤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세제 개혁이라고 또 이제 빵 터트리니까 지난 11월 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가 막 질렀을 때처럼 주가도 오르고 달러도 강해지고 국채 수익률도 오르는 그런 식의 일종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또 이제 한번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47원 뭐 48원까지 갔네요. 말하는 도중에 지금 48원 20전까지 올라갔는데 1150원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긴 찍겠죠. 1150원을.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저건 제가 봐서는 연휴 전에 내일이라도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못 찍으면 연휴 갔다 와서 찍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유로달러 차트 보시면은 지금 우리 달러원을 보기 전에 유로달러 보시면은 이게 30분 차트인데요. 자, 이 왼쪽이 여기 쿵 떨어지는 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유로달러 환율의 차트가 이렇게 쿵 떨어지는 것이 뭐가 강해지고 뭐가 약해지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유로달러 환율이에요. 1유로당 1.2달러 하던 게 1.1850 뭐 이런 식으로 쿵 떨어져 유로가 약세가 된 겁니다. 앞에 그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때 9월 20일 날 저기 뭡니까 FOMC 결과를 보고 금리 계속 올리겠다 그러네 하는 데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요일 날 있었던 저기 독일 총선 결과를 보고 메르켈이 생각보다 못했네.
그리고 독일 대한당이 이렇게 약진했네 하는 데서 나온. 그리고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밀려나는 흐름입니다. 쭉 밀리네요. 네, 쭉 밀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일간 차트. 자, 연초부터 해서 해 바뀌고 나서부터 유로는 쭉 강이었고 우리가 8개월 넘게 달러 약세 했다가 지금 분위기 바뀐 거잖아요. 예. 분위기 바뀌었고 이것도 보시죠. 위안도 이때는 중국 당국이 이끌어낸 위안화 약세였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다뤘었죠. 예. 그때 한참 뭐 자본 유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런저런 규제를 갖다 했던 걸 이제 풀어서 예. 이제는 오히려 중국 당국에서는 위안화 더 강세로 가지마 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그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은 전형적인 V자 반등인데요. 예. 자, 여기에 뭐 별거 아니다. 왜? 뭐 무디스도 했던 거 그냥 S&P가 따라갔다라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지난 5월에 무디스에 이어서 이번 9월 달에 또 예, AA-에서 A 플러스로 예. 이렇게 되면 저 높은 거에서 대비로 한 5칸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달러엔도 보시죠. 달러엔도 큰 그림 보시면 이 아베노믹스 때 큰 그림이 다 나오네요. 위클리로 이 정도만 보도 아베노믹스로 왔고 뭐 QQ2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미끄러졌다가 트럼프가 살려줬던 달러엔이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그림인데 통상 펀더멘털 뭐를 떠나서 저 같은 차트적인 눈에는 이거는 다시 올라가자는 그림입니다. 다시 달러 강, 엔 약세 흐름이 보이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달러 환율도 지금 여기서 이 선은 지켜진다고 보는 게 맞죠. 이거 제가 거의 매주 보여드리는 차트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여기가 50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름대. 네. 요 얇은 구름대의 상단이 50원이고 그렇다면 이거 10월 중에 이 선을 터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또 1150을 내일을 넘던 아니 연휴 와서 갭업으로 넘어서고 나면은 예. 그 다음은 또 1170을 한번 건드려 보자 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네. 1170원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업체에 계시면서 뭐 이렇게 그 타겟 리뎀션 보드 같은 그런 파생 상품 하고 계신 우리 또 시청자분이라면은 1170원? 녹인 걸린 거? 많이, 예, 예. 낙인 레벨이죠?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그런 어떤 흐름까지 왔네요. 아, 이거 예. 취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예, 1, 2원에도 민감한데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연휴 끝나고 나서 1170원대까지도 지금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율을 여쭤봤으니까 뭐 시장도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미국은 좋아요. 뭐 트럼프가 네네. 세제 개편한다 그러고 부자 감세한다 그러고 기대감으로 지금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네. 어제 이제 결국 그 환상적인 트럼프 표현으로 피노미널 예. 아주 환상적인 세제 개혁 그렇게 한번 지난번에 6월 달에 한번 실망감을 줬고 큰 흐름으로 봐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세 과정에서 내놓았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문제는 이제 한 35%에 해당하던 법인세를 처음에는 뭐 15%까지 얘기했다가 그쵸. 자, 20%로 했고 이것도 장사처럼 얘기하더만요. 나 원래 20% 생각했는데 20% 하려면은 그걸 처음에 한 15 정도는 얘기해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한 20 오는 거 아니에요? 월세 깎는 느낌인데요, 장사하면서. 예, 딱 장사치예요. 예. 딱 장사치인데 그 정도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 한 7칸 정도의 예. 다양한 게 있었는데,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걸 갖다 이제 3개로 나누면서 뭐 한 39.5% 최고 부자가 그게 35% 낮아졌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7개의 그 과세 구간마다 이렇게 적용하는 세율이 달랐던 걸 3개로 단순화하긴 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이번 감세안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서민을 위한 거야, 중산층을 위한 거야, 이것도 다 뻥이라는 걸 어디서 봤느냐? 기존의 7개 중에서 최저 세율은 10%였습니다. 예. 굉장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 근데 이게 3개로 줄이면서 이게 제일 낮은 세율이 12%가 된 거예요. 부자는 많이 깎아줬고. 더 내야 되네요. 이건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데서는 이거는 반발하겠죠. 부자만을 위한 감세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일단은 이것이 이제 그걸 해야겠죠. 의회에서 통과하고 법안이 돼야 예. 되는데 지금 뭐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폐기를 못한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계산상 앞으로 미국 재정에서 많이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쵸. 의료보험으로 가뜩이나 재정 빵꾸인데 이렇게 했을 때 뭐 공제액을 줄여서 뭐 1조 5천억 달러고 아니면 뭐 10년 내 5조 달러 계산하고 별의별 계산이 다 나오는데 어쨌거나 들어오는 건 적고 예. 이제 재정 수지는 재정 적자는 악화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나는 일단 역사적으로 가장 획기적인 감세를 내놓은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실제 효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중산층을 위하고 우리 백인들의 대한민국이란다.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갖다 창출해낸 대통령이야라고만 기록되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최대 소유자는 트럼프죠. 그렇죠. 네, 자기 재산들로 봐서.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그 정도 세제 개혁안이 진짜 돈 드는 세제 개혁안이라면 다우지수가 3자릿수는 올라줘야 되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얘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금리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시중금리도 오를 것 같다. 뭐 트럼프가 하든 뭐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고 보니까 은행주는 나쁘지 않네. 마진이 커지니까. 예. 이런 정도의 이제 반등이었고 오히려 뭐 오늘 하루 사이에 이제 조금 이제 세제 개혁에 대한 뉴욕 증시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연휴 기간 동안에 딴 거 없습니다. 기술주들, IT주들 한번 보시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9일 날 출렁했던 그 레벨까지 거의 내려왔고 뭐 엔비디아도 차트 안 좋고 한데 지금 이제 기술적인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뭐 거래일 기준으로 10월 9일 한글날까지 얘들이 이렇게 조금 휘청하고 있으면은 10월 10일 날 우리는 조금 반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닥 이렇게 위쪽보다는 제가 봐서는 좀 아래쪽으로 주식 기준으로 좀 그런 어떤 가능성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위쪽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채권 파는 게 장난 아니네요. 예. 기사에 막 나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런 부분 체크해 보자. 그래 뭐 글로벌 이슈까지 이렇게 딱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향후에 단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10월 증시가 윗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랫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 내일 중에 팔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 예. 현금 환면 안 돼도요. 불안하잖아요. 예. 공감하신다면은 좀 전에 저희 어떤 뷰에 공감하신다면은 조금 이렇게 포지션을 좀 줄이고 가시는 게 그나마 좀 긴 연휴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포지션을 좀 줄이면서 차라리 긴 열흘에 달하는 연휴를 즐겁게 혹시 빠졌을 때 다시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좀 이르지만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살펴볼 거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준비가 돼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